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3월 학력평가 생활관리 전문항 해설이에요. 사실 좀 어려웠던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도 40대 초반대 정도로 되게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고3들만 치는 모의고사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쌤이 제시문도 자세하게 읽어주고, 원래 뭐 쌤이 또 생활관리 해설 같은 거 할 때 제일 길게 해설하는, 좀 빡세게 자세하게 해설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라고 해도 웬만하면 다 들으면서 꼼꼼하게 제시문이 이런 의미였구나, 선지들은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틀린 선지였구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복습한다는 의미로, 전범위 복습하는 특강을 하나 든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바로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1번 문제 항상 그렇게 나오지만 윤리학의 분류랑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첫 번째, 윤리학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처럼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지, 구체적인 질문이고,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천규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실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윤리학은 바람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한 윤리, 이런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소위 메타윤리학에서 의미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메타윤리학 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언어의 의미, 이런 걸 분석하는 거 원래 메타윤리학의 과제니까요. 1번 실천규범 윤리학, 도덕현상의 인과를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거. 기술윤리학이죠. 그렇죠? 도덕현상들이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특수적으로 나타나는지, 특수성에 기반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 도덕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길게 적어 내려간다, 이런 걸 이제 기술윤리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기술윤리학이니까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은 아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실천규범 윤리학,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건 메타윤리학의 과제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 따지는 거 메타윤리학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식론이랑 관련된 주제. 과연 윤리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선과학을 판단할 수 있는가,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건 메타윤리학의 인식론 되겠고, 3번 메타윤리학, 도덕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메타윤리학이 하는 논리론이지, 도덕명제라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를 판별하는 논리적인 증명 과정을 검토하는 거, 논리적 추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 그런 건 메타윤리학이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거는 이론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이지. 정확히는 이론규범 윤리학은 하는 일은 아니고, 실천규범 윤리학이든 이론규범 윤리학이든 규범 윤리학은 다 하는 건데,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지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도덕적 원리인지에 대해서 정립하고 이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론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 다 하는 겁니다만, 이론규범 윤리학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규라고 적어두셔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5번 가와나,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 규범윤리학이지, 그냥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천규범윤리학은 맞지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2번 진인이라는 단어 떴다. 진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야?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란 말이지. 쌤이 지진이 신천성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성인이란 거는 유불도가 다 쓰는 거긴 하지만, 지진, 신천까지는 보통은 도가가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도가일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할 수 있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한다.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뭐야? 도가가 도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삶과 죽음이란 건 결국 순환이니까 차별할 필요 없는 연속적 순환 과정인 거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의연이 가고 의연이 올 따름이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태도, 초연한 태도, 그냥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거 도가다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현자는 뭐 똑똑한 사람이겠지. 즐거운 시간을 근데 쌤이 이 얘기 했었어. 개념 완성 파트에서 쌤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주로 이 현자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 게요, 사실 한자로 구성된 단어지만 보통 이 현자라는 단어가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번역해가지고 올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물론 유교도 쓸 수 있고 뭐 불교도 쓸 수 있고 그런 단어기는 해요.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현명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번역할 때 이상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똑똑한 사람들, 현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자라는 단어가 일단 뜨면은 물론 유불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서양,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로 많이 쓰는 인간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자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다라는 거는 뭐 유불도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플라톤이든 공통점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향유한다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고 요 문장 보면 어느 정도는 많이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장이기 때문에 요 표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워줄 필요는 있거든요. 요게 제일 중요하지.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가지고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혼은 원자로 구성돼 있다. 육체도 원자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둘 다 원자로 구성돼 있는데 그게 분해되는 거, 그게 원자 단위로 잘게 쪼개지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기 때문에 감각도 못 느낀단 말이야.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선 감각에 따라 느끼게 되는 쾌락이나 고통이 제일 중요한데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인데 어차피 우리라는 존재가 원자로 잘게 분해돼가지고 흩어지게 되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니까 감각도 느낄 수가 없어서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느낄 수 없다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죽음이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 고통 못 죽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한테 고통을 못 주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고 나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고통을 못 느끼니까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원자론이랑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반 도가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다. 도가 입장에서는 아무 것에도 우열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없고요. 만물 간에도 우열이 없고요. 우월함과 열등함이라는 걸 분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차별하고 분별하고 이런 태도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걸 도가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열 없다, 우열 없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연속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1번 날릴 수 있고 2번 도가 예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이건 전형적인 유교 입장이지. 유교가 이제 죽음을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망자에 대해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예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도가 같은 경우는 예법이라는 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싫어하는 게 도가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도가의 입장이죠. 죽음을 왜 애도해? 그냥 자연의 순환 과정에 따라 가지고 자연에서 태어난 존재가 기가 뭉쳐있던 존재가 기가 흩어지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일 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도가의 사상가 장자가 아내가 죽었을 때 북과 장구를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맥락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도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에피쿠로스 학파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영혼이나 육체나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서 감각을 상실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영혼이 사라지는 거고 육체가 사라지는 거지 원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원자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자는 소멸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묘사를 한단 말이죠.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으면은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도가도 비슷해가지고 도가가 삶을 기가 뭉쳐져 있는 상태 죽음을 기가 흩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그렇다고 기가 소멸하냐? 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원자가 이렇게 뭉쳐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가 원자가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죽듯이 도가 입장에서도 기가 뭉쳐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가 기가 흩어지면 우리가 죽거든. 그렇다고 기가 소멸하는 게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도 원자도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맞죠? 죽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도 죽음이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 없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사라지니까 어차피 고통 못 느끼니까 죽어서도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면 고통이 곧 악일진데 두려워할 건 오직 고통일 뿐일진데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죽음이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죽음은 우리에게 선도 아니고 쾌락도 못 주고 고통도 못 주는 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현실을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현실 속에서 고통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소위 말하는 아타락시아의 정신적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맞다는 거. 도가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아니요.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확실히 틀렸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도가 입장에서도 좀 애매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냥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과정이지 그걸 고통이다라고 도가가 막 직접적으로 묘사하진 않거든. 도가 입장에서 좀 애매한 선지고 사실 틀린 선지인데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겨냥해가지고 죽음은 고통이다라는 부분을 날려주면 되는 그런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누굴 것 같아? 부조화, 나쁜 리듬, 나쁜 성품을 담는다. 이런 얘기. 리듬 얘기하면서 나쁜 리듬, 추한 리듬, 제대로 된 리듬이 아닌 것들, 조화롭지 않아가지고 추한 것들은 나쁜 성품을 닮아. 다시 말하면은 추한 것들은 사실상
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거는 미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아름다움과 선이란 개념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라는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 국가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장인들, 다른 말로 이제 시인들이죠. 예술을 만드는 시인들을 잘 발굴을 해야 되는 거야.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야지 거꾸로 추한 걸 막 묘사하는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인들 혹은 막 우울하고 막 암울하고 막 추하고 용기 없고 절제 없고 이런 식의 묘사를 하는 그런 시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외로 추방해야 된다. 시인 추방론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기 때문에 요 맥락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시인들, 선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시인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도 선해질 수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데아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시문 보고 아 플라톤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 이 원형이란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래? 이데아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플라톤이. 침상의 이데아. 를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해가지고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 이게 플라톤의 예술관이랑 관련이 있는 문장인데 이거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원형, 실제, 진리 뭐 이런 개념이죠. 그 원형을 보고 목수가 이성적 능력으로 그 원형을 생각을 해가지고 침상이라는 걸 현실에서 만들어내.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침대 같은 것도 이데아의 모방이야. 침상의 이데아가 저기 이데아 세계에 있고 그걸 목수가 이성의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걸 모방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침상을 만들어. 현상계에 있는 건 다 그림자고 불완전한 거니까 어쨌든 이데아를 보고 침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그 침상을 보고 또 모방해가지고 만든 게 화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가 만든 예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플라톤이 얘기를 할 때 예술이란 거 혹은 그림이나 뭐 시 같은 것들은 결국은 이데아를 보고 모방해가지고 만들어낸 현실의 것들을 한 번 또 모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거 원래 되게 불완전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모방의 모방이니까. 이데아를 한 번 모방한 것도 불완전한데 약간 디지털 풍화 같은 거 있잖아. 원래 있던 짤방 캡처하고 또 캡처하고 이러다 보면 화질 떨어지는 것처럼 이데아를 봐서 모방한 것도 불완전한데 그 모방한 걸 또 모방해가지고 따라가지고 그려서 만들어낸 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플라톤이 원래는 예술이란 걸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아. 그나마 현실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선의 원형에 가깝고 미의 원형에 가까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모방했을 때 그나마 젊은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런 아름답고 도덕적인 예술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하는 도덕주의 사상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예술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불완전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전혀 아니죠. 화가가 그린 침상이란 건 어쨌든 원형을 보고 모방한 침상을 또 모방한 거기 때문에 침상의 원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닮을 수는 있겠지만 침상의 원형, 이데아 그 자체는 절대 아니지. 현실 속에 있는 예술이나 이런 게 이데아 그 자체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데아를 모방한 침상을 또 한 번 보고 모방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기억,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라톤 입장에서 선한 것이라는 게 선의 원형, 소위 말하는 선의 이데아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선한 것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걸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이데아,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데아를 선의 이데아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보통 태양으로 보통 묘사되는 존재인데 이 태양이라는 게 선의 이데아고 그 선의 이데아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온 거란 말이야. 이로부터 미의 이데아도 나오고 침상의 원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선의 이데아로부터 근본을 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의 이데아, 선한 것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아름다운 걸 만들고 아름다운 걸 모방해가지고 또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다 선의 이데아에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기 때문에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선한 것이 사실상 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플라톤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름다운 예술을 잘 만들면 그것이 젊은이들을 선하게 만드는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게 플라톤 입장이고 그런 예술을 해야 된다. 미의 추구를 위해서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돼야 된다. 플라톤은 검열 찬성론자입니다. 시인 추방론 생각하시면 돼요. 시인 추방론. 시인들 중에서 추악한 걸 자꾸 모방을 하고 자꾸 추악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열을 찬성한 사람이거든. 예술에 대해 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은 예술은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열 금지가 틀린 거고요.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고 플라톤 사상에 따르면 영혼에 있는 이성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이데아를 인식을 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예술이 도덕적인 예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데아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가지고 선의 이데아를 현실에서 구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통해가지고 현실에서 선의 이데아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도덕성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게 플라톤의 도덕주의다.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플라톤이 제일 강력하게 부정하는 포인트. 아름다움의 원형이라는 건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의 이데아를 얘기하는 건데 미의 이데아는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미의 이데아는 원래 저기 있던 거야. 이데아 세계에. 그 미의 이데아를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예술을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원형을 현실 속에서 모방해낼 수 있다. 혹은 아름다움의 원형을 현실 속에 드러낼 수 있다. 선의 이데아를 드러낼 수 있다. 미의 이데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지. 절대로 이데아라는 개념이 예술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예술가를 통해서 변형된다.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데아는 원래 인간이 있기 전부터 절대적으로 불멸하게 저 세계에 있는 거고 인간은 그걸 모방하거나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쌤이 개념 완성 때도 되게 강조했던 표현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표현이잖아. 만족해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게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질적 공리주의 사상가인 밀이 한 얘기입니다. 이 밀이라는 사람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잖아.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라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안 인정하고 양적인 크기 차이만 인정하고 밀은 양적인 차이도 인정하지만 질적으로도 쾌락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이고 감각적 쾌락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정신적 쾌락이 행복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만족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복이 만족보다 우월하니까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족해하는 돼지는 이제 육체적인 쾌락만 느끼고 있는 존재고 정신적인 쾌락을 모르는 존재인 거야. 그거보다는 지금 배는 좀 고프더라도 육체적 쾌락은 좀 낮더라도 정신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좀 더 우등한 존재인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배부른 바보보다는 좀 배가 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 만족이라는 단어가 물질적인 쾌락을 의미한다는 거.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한다는 거. 육체적, 감각적 쾌락. 그러니까 질적으로 낮은 쾌락. 감각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질이 떨어지는 쾌락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 입장에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문제 상황 뭐 이거 뭐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죠. 뭐 맛있는 식사를 할지 아니면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할지 이거 미리라면 뭐라고 했어? 당연히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읽어야지. 그게 정신적인 쾌락이고 맛집에서 만난 식사하는 건 육체적 쾌락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끼세요. 질적으로 높은 쾌락.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세요.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정신적 쾌락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 된단 말이지. 1번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럼 바로 틀렸어. 왜냐면 밀은 어쨌든 공리주의자고 공리주의자들한테는 결과가 결국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밀 입장에서는 질적인 차이도 인정하니까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만족되는 그런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공리주의자들은 다 결과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물론 쾌락의 질은 고려해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과를 항상 생각해가지고 결국 질적인 쾌락이 많아지는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3번 어느 선택이 정언명령에 따르는 행위인가? 이거 칸트 얘기잖아. 정언명령 얘기는 그냥 칸트에 해당되는 제시문이고 도덕법칙, 정언명령 이런 얘기들. 4번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라. 바로 탈락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연적 경향성,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타고 태어난 욕망 이런 걸 의미하는데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도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을 의미한단 말이지. 공리주의자들은 그 자연적 경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야, 인간이 원래 자연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열심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도록 설계된 채로 태어났어. 그럼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쾌락을 많이 얻으면 선이고 고통을 많이 얻으면 악이고 쾌락을 최대한 많이 얻어서 고통을 줄이는 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게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적 경향성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특징을 가지는 게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한다. 도덕 판단을 할 때 자연적 경향성은 좀 제껴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건 칸트고요.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하라는 얘기는 뭐 맞는 말이겠죠. 5번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 바로 탈락이죠. 양적 쾌락보다는 질적 쾌락을 중시해야 되고요. 풍족한 식사를 한다. 이거보다는 독서를 한다. 이쪽이 미래 입장에서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정답을 찾을 수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바로 찾으셨죠?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배치된다. 이거 칸트가 맨날 하는 소리라는 거, 간접적 의무랑 관련된 소리라는 거, 이거 쌤이 새로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소위 말하는 자연적 소질이란 거, 동정심 감수성 같은 거, 도덕성을 촉진시키는 자연적 소질을 떨어뜨릴 거야. 그건 결국 나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돼. 우리는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지켜야 돼. 이런 얘기.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동물 학대하는 행동을 하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지켜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야.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 인간의 많은 활동들은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대지와 인간의 상호작용 이런 얘기하는 거. 대지도 어떤 생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대지 자체가 혹은 생명 공동체 자체가 혹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특히 대지를 강조하는 레오폴드라고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윤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레오폴드인 거 확실하지. 이 단어는 레오폴드만 사실상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옛날에 인간 중심주의적인 베이컨이나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복자적인 인간에서 대지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인 거지. 대지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지윤리를 주장하는 또 레오폴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레오폴드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병, 나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나무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고 이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관심 가지고 이런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꼭 인간이 아니라도 나무도 생명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개념을 얘기하는 테일러고요. 이 문장 되게 중요하죠. 나무는 고유의 선을 지님으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 표현이 중요하지. 그렇지? 사실은 목적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유의 선이 있다 없다야. 고유의 좋음이라는 개념, 고유의 나쁨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생명이라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테일러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유의 선이란 단어 나오는 순간 테일러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칸트, 레오폴드, 테일러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칸트만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잘 보세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칸트 입장에서는 누가 됩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인간이 아닌 존재.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 다른 말로 사실 이거 모든 사상가 입장에서 내재적 가치가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칸트 입장에서 그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될 거야. 인간이 아닌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 의무의 대상이란 표현 쓰면 무조건 칸트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뭐에 대한 의무는 직접적 의무고 뭐뭐와 관련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뭐뭐에 대한 의무라는 얘기나 인간 의무의 대상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야, 의무의 대상이야. 동물은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동물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거랑 같은 얘기잖아. 사실상. 뭐뭐에 대한 의무 이거랑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라도 인간이 이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건가? 의무의 대상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의무랑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아닌 존재라도 안 되지. 칸트 입장에서는 바로 탈락. 칸트 입장에서 틀렸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선 인간만이 다른 인간의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 존재들은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단 말이지. 간접적 의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지구, 생명 공동체, 환경 이런 존재들이 이 존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접적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존재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얘기는 절대 못한단 말이지. 그 인간이 아닌 존재, 내재 가치가 없는 존재는 당연히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칸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날려주면 되는 선지.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칸트나 테일러는 틀려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 그러면 이거 내재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퀄 내재적 가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내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 전부 그리고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소위 말하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레오폴드 입장에선 생명이 있는 존재만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무생물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돌이나 흙이나 공기 같은 그런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소위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선. 그리고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명 공동체는 생명이 있다고 어느 정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사실 레오폴드 입장에선 지구 생명 공동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생명이 있는 존재를 이제 생명 개체로 본다면은 어쨌든 생명 공동체도 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무생물도 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레오폴드 입장이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할 수 있는 말. 생명 없어도 된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 무생물이라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칸트 입장에서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인데 그 인간이 어쨌든 생명이 있는 인간을 당연히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선 생명이 있는 존재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이 선지에 반대할 거고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이 있는 존재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히 맞지. 테일러는 고유의 선이 있는 존재 이퀄 생명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무생물이나 생명 공동체 전체를 보통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거나 내재적 가치를 딱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생물도 될 수 있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 이건 레오폴드만 주장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C 레오폴드랑 테일러 칸트 빼고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일단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이성이 있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이성이 없는 건 누구예요? 인간 아닌 존재도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 제외해서는 안 돼.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감각 있는 개체라 그러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당연히 누구겠어? 생명이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건 보통 감각 있는 존재면 이제 동물들이 감각이 있게 되는데 일부 동물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느끼는 이퀄 감각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하면 안 되지. 인간 아니라고 해서 빼면 안 되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다 넣어줘야지. 레오폴드 입장에서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거고 테일러 입장에서도 이성이 있냐 없냐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감각 있는 존재면 당연히 생명일 거 아니에요. 감각 있는 동물 그 생명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제외하면 안 되지. 테일러 입장에서도 생명은 다 포함시켜줘야 되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어때?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이 있더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칸트는 인간만 감각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동물도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감각이 있더라도 걔네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을 빼야 된다.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칸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칸트는 반대할 거란 말이야.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이 좀 있어도 이성이 없다면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라는 게 칸트 입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 빼고 나머지가 동의하는 선지가 맞는 거고 그럼 정답 니은 디귿으로 확실하게 나오죠.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공통점인데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이거 칸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칸트가 틀렸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칸트 입장에서 바로 반박이 돼. 왜냐면 칸트 입장에선 인간도 수단으로 대할 수는 있잖아. 대신에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 거고 목적으로 동시에 추구하기만 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중에 인간도 있단 말이야. 그 인간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얘네들 안에 인간도 포함되니까 그 인간이란 존재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칸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칸트 입장에서 바로 탈락. 칸트가 틀렸기 때문에 바로 날려주면 되는 선지.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는 걸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6번. 서술형 평가 문제의 학생 답안인데 학생 답안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적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뭐 성적 관계라고 뭐 대단히 특별할 거 없어. 그러므로 성인들이 서로 동의해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는가? 자율성 존중의 원리. 성인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해악 금지의 원리만 준수하고 있으면 괜찮아. 요거는 이제 성적 자유주의의 입장이고요. 외우라고 쌤이 많이 강조했던 거.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대신에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되면은 사랑이나 뭐 출산, 결혼 이런 게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지는 않는 거다.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출산과 양육 얘기 나오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얘기 나오고요. 결혼 얘기 나오는 거죠.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수주의죠. 결혼이 필수적이다. 혹은 출산과 양육 같은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보수주의가 되는 거고 자유주의, 보수주의 입장 비교해보면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쾌락적 가치 그 자체가 되게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만 지켜주면 그냥 쾌락을 목적으로 해도 돼요. 굳이 뭐 출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니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가 하는 말 맞지? 그치? 사랑이 없어도 이 두 개
개 조건만 만족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 이게 아니지. 성적 관계는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거지. 왜냐하면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이게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전제 조건이니까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라고 보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게 오히려 목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거지.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보수주의 입장에서 틀렸죠. 결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산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면 출산은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지 성관계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성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리얼 부부간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당연하죠. 부부간 성관계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한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당연히 도덕적 책임 둘 다 줘야지. 자유주의도 이런 도덕적 책임의 조건을 얘기한단 말이야. 보수주의는 출산, 양육, 결혼 이런 도덕적 책임 얘기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7번. 토론의 핵심 쟁점. 보통 쟁점 문제는 쌤이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하다 그랬어요? 동의합니다라는 부분 위아래로는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위아래를 보면 좀 더 쉽게 풀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려면 위쪽에 있는 문장도 잘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중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의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쟁점이 될 수가 없겠죠.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동공 상태 같은 생체 정보와 질병 이력 같은 의료 정보를 자율정보 시스템에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병에 걸린 이력이 있는지 생체 정보, 뭐 홍채, 뭐 망막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자율주행에 적용해야 돼. 그래야 안전이 좀 확보되겠지. 주행이 끝나면 해당 정보들을 비식별 조치를 해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다. 비식별 조치라는 건 이제 개인 정보를 좀 익명화 시켜준다는 거지. 내 개인 정보인지 잘 모르게. 비식별 조치를 해가지고 내 건지 모르게 해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 오케이. 운전할 때 생체 정보를 익명성이 보장되게 만들어가지고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건 쟁점이 될 수 없는데 하지만 하나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은 좀 그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싸움이 발생하는 거지. 아니요. 운전자의 생체와 의료 정보는 의료 정보, 질병 이력 이런 것까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핵심은 뭘 가지고 싸우는 거죠? 질병 이력을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것인가? 그건 안 되는가?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떴다.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나머지 봐봐.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는 야 비식별 조치하면 좋지. 비식별 조치하면 좋지. 지금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도 비식별 조치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비식별 조치 얘기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거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엔 둘 다 동의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그 안에서는 쟁점이 안 되고 운전 당시에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되는가? 운전 당시에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거 괜찮아. 얘도 동의했단 말이야. 얘네는 이제 원래 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운전자의 동공 상태, 질병 이력 이런 거 다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갑도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까지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건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쟁점이 안 되고요. 4번.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가? 여기도 생체 정보까지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도 생체 정보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생체 정보가 개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하는 거에서는 둘 다 동의하는 게 질병 이력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지. 자율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쟁점이 될 수는 없어서 3번이 쟁점이 된다는 거 혹시 좀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다 재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질병 이력 제공은 좀 위험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거지. 8번.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거 뭐야 이거? 네 글자. 이거 뒤쪽에 이거 지심이라는 한자인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걸? 요 정도는 읽도록 훈련시켜두라고. 지심. 그러면 지심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디서 나오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죠. 시비지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측은지심이잖아. 우리가 측은하다 하다는 게 이제 불쌍하다는 뜻이니까 측은지심 얘기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사단 개념에 측은지심이 포함되어 있죠. 맹자입니다.
사다는 사덕의 증거. 요거 기억 안 나시면 개념항상 다시 체크하시고요. 측은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이라는 사덕 중에 인의 예지 중에 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 인의 증거가 되잖아. 인의 증거. 그래서 인의 예지 측수사시 이렇게 해서 뭐 수호지심은 의의 증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군주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맹자 얘기하는 거죠. 만약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도덕보다 이익을 밝힌다는 뜻으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선비와 백성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돼서 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덕은 갖다 버리고 이익만 추구하게 될 테니까 군주는 항상 의로움, 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같은 걸 챙겨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맹자고요. 무명 얘기 누가 하는 겁니까? 불교가 쓰는 고유 단어에 가깝죠. 무명이란 단어는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 이런 뜻이고요. 어리석음을 즐거워하지 않아가지고 밝음을 일으킨다. 밝음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는 소리거든 이게. 이게 한자로 명이잖아, 명. 무명은 이제 깨닫지 못함이니까 명은 깨달음이겠지. 깨달음을 추구한다. 깨달음을 얻어낸다. 그러면 무명이 소멸돼. 어리석음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된다 그랬는데 행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오온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행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오온이 소멸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 세계관에선 그렇잖아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업을 저지르게 되고 의도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 업이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고통받고 영원히 고통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있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 업이라는 게 일단 소멸이 되고 그 업의 소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안 태어나게 된단 말이야. 열반의 경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행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행이라는 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니라 행이 소멸된다 이퀄 사실상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생로병사와 다시 태어나지만 생로병사 같은 고통도 없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고통이니까 그런 것도 다시 겪지 않아도 되고 근심, 슬픈, 변민까지 모두 소멸된다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열반의 경지를 뜻하는 겁니다. 해탈을 통해 가지고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깨달음, 즉 해탈을 통해서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고통이 없는 경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기억, 맹자.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을 따르기도 한다. 맹자가 항상 하는 얘기죠. 본성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것도 가지게 되기 쉬워가지고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은 본성이 해쳐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본성이 가려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마음속에 깊은 본성은 선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맹자가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사욕을 극복해야 된다. 사욕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맹자든 공자든 맹자가 특히 본성이 선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니은 맹자,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니다.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게 군주의 책무가 아예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익을 밝히면 이런 표현 나와 있어가지고 야 이익을 증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익을 밝히고 도덕을 팽개치고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막 사욕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지. 백성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증진시켜주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건 군주의 책무입니다. 당연하게. 이걸 생각할 때 뭘 떠올려야 되나 맹자 입장에서. 무항산 무항심을 떠올려야 돼. 백성들의 생업이라는 걸 보장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덕적이 될 수 없다고 맹자가 얘기를 했잖아. 백성들의 생업을 챙겨준다는 게 백성들의 공익 혹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익을 어느 정도 증진시켜줘야지 백성들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익은 증진시켜줘야지 대신에 내 이익만 밝히고 내 사욕을 밝히고 막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지.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건 기본적으로 군주의 책무고 백성의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맹자긴 합니다. 그러니까 니은선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불교 누구나 개정해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개정해라는 게 뭐야? 불교가 얘기하는 삼학이죠. 이거 외우더라고 쌤이 매번 얘기하죠. 삼학. 불교의 삼학, 팔정도, 육바람일 이런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개정해가 삼학입니다. 개라는 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켜라. 정이라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라. 해는 지혜를 깨달아라 이런 의미인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열심히 수행하는 걸 이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묘사하는 게 불교고요. 이렇게 삼학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불교가 보는 거예요. 사실 인간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생명들이 다 불성이라는 거,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민이든 귀족이든 아니면 어떤 생명이라도 기본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불교의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리을 맹자랑 불교 친소를 분별하는 사람 도에 어긋난다. 이거 도가잖아, 도가. 친소 분별하지 마세요. 선악 분별하지 마세요. 시비 분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가의 입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가 입장에서 보통 하는 얘기고 사실 불교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친소를 보면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먼 사람은 사랑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걸 해석할 때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깨달음과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를 하니까 확실한 건 이건 대놓고 그냥 도가의 표현이라서 유교의 입장에서 확실히 틀렸다는 거지. 유교는 친소를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친소를 분별. 친한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고 먼 사람으로 사랑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친한 사람도 사랑 안 하면서 먼 사람 어떻게 사랑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유교의 친소 분별하는 사람. 인이기 때문에 친소
신소 분별하는 건 도에 어긋난다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 확실히 틀렸다라고 잡아주시고 이건 전형적인 도가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9번 갑.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직업 소명설 누구예요? 칼뱅. 소명 얘기 나오면 바로 칼뱅.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현세적 소명, 현세적 미션을 줬고 그게 우리의 직업이니까 우리 직업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 신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준 일종의 초소와 같아요. 어떤 기반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줘가지고 우리가 방탕하게 막 나이브하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신이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칼뱅, 직업 소명설. 사람의 성은 이거 본성할 때 성자입니다.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툰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지. 본성이 그냥 이익을 좋아한다 그러면 성선설이겠냐고 성악설이겠냐고. 당연히 성악설의 얘기인 거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걸 보고 잘 못 알아본다고 해도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되니까 선왕이 예를 제정했어. 다시 말하면 이 예라는 게 여기 말하는 기준과 한계인 거지. 사람들이 본성이 약해. 이익을 좋아해가지고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냥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회를 다스리는 규칙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판이 나버린단 말이야. 서로 다 좋은 직업 하려고 그러고 서로 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 위대한 선왕이나 성왕, 성인 이런 존재들이 요순임금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들이 예라는 외면적인 사회적인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걸 통해서 직업들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들 이런 거 딱 잡아주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이 예의를 통해서 분배함으로써 욕구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좀 충족시켜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억제도 좀 시켜주는 거야. 이 규범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순자의 입장. 1번 칼뱅.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본적으로 칼뱅 입장에서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직업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되군요.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칼뱅 입장에서 직업이라는 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지. 아 나는 처음부터 왜냐면 칼뱅은 구원 예정설을 주장하잖아요. 구원이란 건 원래부터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신만이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길을 잘 밝혀주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줬어. 그럼 아 난 처음부터 구원받을 놈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구원이란 건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데 내가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신이 원래는 너 구원 안 해줄 거였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너 구원 시켜줄게. 이렇게 막 선심 쓰듯이 구원의 수단이다. 직업을 통해서 구원 안 받을 놈이 구원 받게 된다. 이렇게 묘사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칼뱅 입장에서. 바로 탈락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구원의 현세적 징표다.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의 성공이라는 걸. 2번 칼뱅.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이거 맞는 얘기야 이게. 다른 말로 천직이라 그러거든. 각자의 직업 노동이라는 건 신이 부여한 소명이야. 그게 신의 부름인 거고 자기 몫의 일이라는 걸 신이 딱 지정해 준 거라고. 너 요렇게 살아. 너는 강사 일을 하면서 살아. 나한테는 그렇게 소명을 준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각자의 천직이라는 거. 선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직업이라는 게 있다고 칼뱅의 세계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너의 몫의 일인 거야. 그게 직업인 거고 신의 부름이니까 소명을 생각하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자. 타고난 본성을 함양하면 큰일 납니다. 타고난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걸 함양하면 안 되고요.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화성기위 이렇게 표현해. 변화시켜라 본성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화성기위라고 표현하는데 타고난 본성을 바꿔야 되는 거지. 함양하면 큰일 나죠. 순자 입장에서. 그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판이 나버립니다. 타고난 본성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억제도 필요한 거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예를 기반으로 해서. 4번 순자.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이를 둬야죠. 직분이라는 건 이제 직업에 따른 역할인데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너는 저런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도에 정통하고 예에 정통하면 넌 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순자가 얘기하는 기준이죠. 네가 하나의 사물에 정통하고 한 가지 일에 능하고 이렇게 정통하면은 그럼 너는 장인의 일을 하고 생산자의 일을 하고 네가 도에 정통하고 예에 정통하면은 생산 관리자의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 그런 게 이제 직분의 차이를 두는 거거든. 그거 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분의 차이를 둬야지. 직업을 잘 분업을 시켜줘야지 천하가 혼란스럽지 않고 태평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탈락이고요. 5번
5번 순자랑 칼뱅.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바로 탈락. 칼뱅 입장에서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신의 명령을 따르고 신의 소명으로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소명을 열심히 실현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네. 그럼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직업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지. 사실 궁극의 목적을 따라가면 신이 소명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칼뱅 입장에서 경제적 안정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신에게 복종하는 것, 신의 미션을 따르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순자 입장에서도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그냥 경제적 안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도덕적 질서라는 거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직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유교라는 사상은 공자든 맹자든 순자를 안 가리고 도덕 덕후들이란 말이에요. 직업이라는 거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인 도덕성의 실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경제적 안정 실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결국은 국가들의 상호 간의 계약이 있어야지 영원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된다. 이거 칸트죠? 평화연맹 얘기 나오면 바로 칸트라고 잡으셔도 무방하고요. 정확히는 칸트가 여유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평화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국가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는 게 결국은 평화연맹이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도 계약을 통해서 탄생하지만 평화연맹 안에서 이 공화국에 해당 좀 자유로운 국가들이 무조건 평화연맹에 있는 국가들이 다 공화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화연맹에 들어와 있는 자유로운 국가들, 주권을 보장받는 국가들이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제법을 탄생시켜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제법이 평화연맹에 기초해야 된다고 칸트가 확정조항 2항에서 쌤이 외워두라 그랬죠. 확정조항 2항에서 칸트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평화연맹에 기반해서 그 안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국제법을 만들어내고 그 국제법을 스스로 따르는 그런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평화가 확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는 제시문이고 국제정치에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어.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야. 현실주의적이죠. 모겐소라는 사상가입니다.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영원한 평화는 힘들어. 영원한 평화를 부정하는 게 현실주의고 칸트는 인정하는 사람. 이상주의 쪽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세력균형 얘기 강조하는 것도 현실주의죠. 평화의 실현 수단으로 세력균형이 필요하다. 1번 칸트.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의 사법권이 평화연맹에 일임된다.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주권이 넘어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화연맹에 넘기면 안 돼.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야. 주권은 항상 칸트 입장에서 국가들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국가가 마치 인격체와 같은 존재라고 칸트가 생각을 하고 인간에게 인권을 뺏을 수 없듯이 국가에게 주권을 뺏을 수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넘긴다. 이건 말도 안 돼. 평화연맹은 절대로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국가의 사법권이든 입법권이든 이건 국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번 칸트,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서는 안 된다. 칸트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전쟁이 뭐예요? 방어전이죠. 다른 나라가 먼저 침략 전쟁을 걸어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시민군 같은 개념도 인정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훈련하고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게 칸트긴 한데 침략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 칸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비조항 파트에서. 외우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예비조항 6항에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심지어 방어전 중이라고 해도 말이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 어떤 게 있어?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한다거나 그래서 왕을 막 상대방 왕을 암살하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항복조약을 맺었다가 파기한다거나 적국에서 반역을 선동하는 간첩 같은 거 보낸다거나 이런 짓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칸트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침략에 대해서 방어전을 하는 상황이라도 제한은 있어야 되는 거야. 선 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선 넘는 짓을 해버리면 나중에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가 불가능해지거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칸트 예비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바로 날려줘야 되고요. 3번 현실주의.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데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이미 우리가 현실주의 파트 배울 때 2개를 배웠었습니다. 뭐였어요? 세력균형. 첫 번째, 자국 군비 증강. 우리나라 군사력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랑 세력균형 이루는 거. 또는 뭐가 있어? 동맹.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는 아니란 말이죠. 4번, 현실주의.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국익이라는 거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란 말이야. 국가들이 무조건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란 말이지. 그럼 국익이라는 건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국제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나 이제부터 국제법 안 지킬 거야. 왜? 국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거 현실주의에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현실주의에선 국익이라는 걸 위해서 말 그대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나가지고 국가가 국제법을 어길 수 있는 근거가 국익이 될 수 있는 거지. 현실주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다고 바로 보셔야 되는 거고. 5번,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 칸트 입장에서 무조건 틀렸다. 사실 현실주의도 얘기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특히 칸트 입장에서 틀렸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부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만이 그 국가 안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가 위에 존재하는 그런 입법기구 같은 게 따로 존재를 해가지고 국가보다 더 위쪽에 있는 존재가 따로 존재해가지고 주권이란 걸 따로 가지고 입법을 막 하고 국가의 입법을 막 침범을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든 현실주의든 기본적으로 국가보다 상위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법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주권을 간섭하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평화연맹 안에서도 국제법이란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평화연맹을 입법기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정확히는 평화연맹 안에 소속돼 있는 국가들끼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지 평화연맹 그 자체가 국가의 입법권을 뺏어간다 이렇게는 묘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칸트 입장에서도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11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 성현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엘리아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제시문은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이 있어 그 성현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대충 어떤 의미냐면은 종교적 인간들에게 예컨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교회라는 공간은 성현이 결부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성스러운 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성스러운 것이 세속적인 대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세속적인 대상을 통해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딱 느껴지는 공간이란 말이지. 주위의 우주적인 환경 전반적으로 이 우주라는 개념은 원래 엘리아드한테 세속적인 개념인데 이 세속적인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우주랑 질적으로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회 밖의 공간은 세속적인 공간이고 교회 안의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지.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성스러운 개념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개념을 다 배제하고 종교적인 전제를 다 배제해버리고 야 세상이 다 세속적인 거지 무슨 성스러운 공간이랑 세속적인 공간을 나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어서 왜냐하면 비종교적 인간의 조상들이 다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종의 DNA 안에 종교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이 사람들이 막 종교를 부정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야 성스러운 공간이랑 세속적인 공간이랑 어떻게 구분이 돼? 성스러운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종교적 인간들한테도 일상생활의 현실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 같은 공간이라거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라고 이런 것들은 성스러운 느낌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야. 아,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는 당연히 다른 장소랑은 다르지.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분리하는 모습이 종교를 부정하는 인간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개인적 우주에서는 되게 성스러운 장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묘사해주는 그런 엘리아드의 제시문입니다. 1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한다. 이거 아니죠. 자연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 거지. 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성스러운 초월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대신에 종교적 인간이 되게 높은 수준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되면 종교적 인간이 되게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자연이라는 존재도 결국 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연 전체가 성현으로 느껴진다. 이런 수준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연 전체가 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연 그 자체가 그냥 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성스러운 초월자면 이제 신인데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연이 신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자체도 세속적인 것들도 결국은 신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도 성이라는 것이 성스러움인 것이라는지 늘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연이라는 거에도 성스러움이란 걸 느낄 수 있다. 자연 전체가 성현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2번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같다. 다르죠. 그렇죠? 종교적 인간은 질적으로 종교적인 성현의 공간이랑 그 질적으로 성스러운 공간이랑 성스럽지 않은 공간을 분리하고 비종교적 인간은 딱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 경험이라는 게 추구하는 공간 경험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 둘 다 사실 성스러운 공간과 성스럽지 않은 공간을 분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다르다고. 성스러움을 믿는 종교적 인간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이랑 밖의 공간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어떤 공간의 경험이라는 게 기독교적 인간이 혹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교회라는 곳이랑 그 교회 밖의 장소를 분리하는 걸 추구하는 쪽이고
비종교적 인간 같은 건 모든 공간이 다 질적으로 다 세속적이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고요.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있죠.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라고 방금 위에서 얘기하고 왔고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 그렇게 힘쓰지는 않지. 비종교적인 인간도 생활 공간 속에서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에서 성스러움을 느끼긴 하거든. 근데 성스러움을 체험하려고 애쓰는 존재 그런 거 아니고 성스러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 일상적 삶 속에서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 이런 걸 이제 성스러운 장소라고 무의식적으로 규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종교적 의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비종교적 인간도 아무리 종교를 부정할지라도 성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12번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겹치는 부분을 날려주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날려주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결론에 있는 걸 소전제의 앞문장으로 대전제에 있는 거를 소전제의 뒷부분으로 배치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말고 반론해야 되는 거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한다는 걸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익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1번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인간한테 이득된다는 얘기잖아. 해악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고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해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맞지 않고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로 금방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2번.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독해 문제죠. 통일이랑 관련된 주제인데 하나의 이 입장을 그냥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민족이므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넘어야 돼.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민족적인 정체성 수호 이런 걸 얘기하는 통일관을 넘어서서 통일에 대한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 위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자유의 억압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전쟁 위험도 사라지고 경쟁적으로 지출하던 군사비도 사회 안전망, 복지제도 같은 거에 투자할 수 있고 시민적인 자유가 확대되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도 좀 더 좋아질 것이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더 그렇겠죠. 통일이 되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도 하고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통일공화국에 대한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돼야 된다. 분별 있게 실리주의적으로 잘 따져가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이고 1번 통일은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애국심이 아니라 분별 있는 애국심이라 그랬잖아. 그냥 무조건 민족이므로 실리 같은 거 다 무시하고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별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실리를 좀 따져가면서 애국심에 기반해가지고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통일 편익이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일 편익이란 건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통일로 인한 이득인데 그런 이득을 통해서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해가지고 이득이 있으니까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민족적 일체감 회복이 이거잖아요. 하나의 민족이므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론. 이게 민족은 하나니까 민족적 일체감을 기반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인데 거기로 국한되면 안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었고 통일은 지리적 거주 공간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다. 이 위에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금 보는 입장이지. 시민적 자유도 확대되고 자유와 평등도 실현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꼭 이 거주 지역이 확대되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5번 통일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선, 공익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는 요 중에서 나온 것 중에 특히 뭘까? 자유와 평등 이런 게 보편적 가치지. 모든 인간에게 보장돼야 되는 그리고 행복한 삶 이런 것도 보편적 가치일 거고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들 그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시문 내내 했었지. 그치? 자유와 평등 모두의 자유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가지고 이득이 있다라는 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였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14번 윤리적인 육식은 가능하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독해 문제에 가깝습니다. 윤리적 육식은 가능해. 육식을 좀 도덕적으로 하는 거 가능해.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동물들은 자연의 먹이 사슬에 노출된 그런 동물들보다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롭거든.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나 고통 같은 거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인간이 키워주는 게 그래도 안전하는 건 사실이잖아.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을 먹기는 해도 그래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보다 고통이 덜할 거 아니야. 복지가 좀 좋을 거 아니야. 인간은 동물 복지라는 가치 소비에 따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잘 보장하면서 얘네들을 좀 안전하게 좀 해피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최종적으로 얘네가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인간이란 존재가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 먹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 윤리적으로 육식할 수 있지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윤리적 육식 그런 거 불가능해요.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고통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똑같은 건데 인간 죽여서 먹는다 그러면 니네 찬성할 수 있어?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동물한테 고통을 줘가지고 동물을 먹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육식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 차이가 딱 있고 기억. 모든 유정적 존재, 이거 생활관련해서 유정이라고 부르면 감정이 있다는 뜻이고 이거 다른 말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이 있다, 유정적 존재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지. 윤리적 육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인간과 다르게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주장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동물이라는 존재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인간이랑 동물을 똑같이 대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동물은 우리의 먹을거리로 취급을 할 수도 있다. 대신에 얘네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닌 거죠. 니은 식생활의 윤리성 평가에서 동물 복지는 고려 요소이다. 식생활의 윤리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육식이라는 게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동물 복지를 고려해야지.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거는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동물 복지를 추구해야 된다. 동물 복지를 고려 요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디귿 인간의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다. 전혀 아니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나쁘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인간의 이익만 따지고 윤리성을 정하면 안 되죠. 동물의 고통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인간의 고통이랑 동등하게 생각해줘야 된다. 동등 고려해야 된다. 이거 마치 싱어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동등 배려하고 동등 고려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 생각나게 만들죠. 리을 갑가을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윤리적이지 않다. 동물한테 막 고통을 더 심하게 주는 그런 축산 방식 좋지 않아요. 동물 복지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갑 같은 경우에도 고통을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된다. 고통에서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 을 같은 경우에도 동물에게 고통 가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동물에게 고통을 가중해서 육식을 하는 그런 방식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둘 다의 공통 입장이라고 봐서 니은 리을로 정답 잡아주면 되겠네요. 15번 킬러 주제에 해당되죠. 인간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돼야 되는데 그렇게 탄생한 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른다. 홉스가 쓴 책 제목이죠.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가지고 탄생한 존재가 리바이어던이고 그 인격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절대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홉스 스타일의 사회계약론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재산보호다. 유독 재산보호를 강조하는 사람 있다고 쌤이 사회계약론 할 때 많이 강조했죠. 재산권 보호를 유독 강조하는 사람은 로크입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알 수 있고요.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자연권으로서 자연법의 집행권, 자연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재판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포기해가지고 공동체에 양도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입법권이랑 행정권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이 로크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로크. 나머지 사회계약론 사람 한 명 더 있으면 루소겠구만.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모든 권력을 다 일반 의지에다가 양도를 해가지고 일반 의지가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결국 일반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의지라는 건 우리 모두의 의지가 합쳐진 의지이기 때문에 공익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공통적인 부분을 일반 의지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일반 의지가 우리의 신체와 힘을 다 가지게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결국 일반 의지는 우리 모두의 공익을 지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의지의 마음은 꼭 내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부분들이랑 다른 사람의 공익을 지향하는 마음이랑 공통점을 찾아서 일반 의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반 의지가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도 큰 문제는 안 된다. 결국은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소의 스타일이죠. 제시문에서 많이 봤었고요. 이렇게 형성된 공적 인격을 우리가 공화국 혹은 나라 혹은 폴리스 이렇게 부른다고 루소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힘과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있게 된 새로 태어난 이 공적인 인격을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게 된다. 루소의 입장. A부터 보시면 홉스가 맞고 나머지가 틀려야 됩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홉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홉스 입장에서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절대군주가 아니고 홉스 입장이에요. 홉스 입장에서. 절대군주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절대군주가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군주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탄생한 존재지 사회계약을 맺은 존재는 아니거든. 사회계약을 맺은 존재는 누굽니까?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절대군주랑 시민은 별개입니다. 절대군주는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 있던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탄생시킨 존재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절대군주 말고 다른 시민들이 이제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지 주권을 가지는 게 불가능한 거 당연하죠. 홉스 입장에서는 절대군주가 주권을 가지지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반면에 로크나 루소 같은 경우에는 쌤이 사회계약론 배울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로크, 루소는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주권을 가져간다라는 입장입니다. 사회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주권을 가져간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홉스만 불가능하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게 가능하다. 로크 입장에선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거고, 루소 입장에선 일반 의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 국가가 다스려지는데 그 일반 의지가 실제 현실에서 표현되는 과정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루소는 기본적으로 일반 의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 입법권을 시민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본단 말이야. 이 입법권이라는 게 주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권을 국민이 가져간다라고 루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크나 루소나 둘 다 국민 주권론, 시민 주권론이고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크와 루소의 입장인 거죠.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로크가 맞고 루소가 틀려야 됩니다.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로크 입장에서 정당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로크 입장에서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권력을 양도받아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신탁됐다라고 표현하지. 이 군주든 아니면은 뭐 통치자든 아니면 입법권, 국회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신탁받은, 믿고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면 국가 권력이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특히 사적인 목적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의 생명권이나 재산권 같은 걸 침해하거나 공익을 지향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지 사적인 이익만 챙기고 앉아 있거나 그러면 로크 입장에서 저항권 같은 게 발동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 되는 거고.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로크만 맞으면 됩니다.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로크 입장에서 자발적 동의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죠. 로크 입장에선 동의를 하면 자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동의를 하면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의무,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자발적 동의 말고도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 동의라는 게 이제 명시적 동의든 묵시적 동의든 둘 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묵시적인 혹은 명시적인 동의에 의해 가지고 사실 자발적 동의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다 있을 수가 있거든. 로크 입장에선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으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 땅을 향유하고 있거나 이 나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묵시적 동의고, 명시적 동의는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맹세하는 과정인데 둘 다 어쨌든 자발적인 동의거든요.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복종 의무가 발생할 수 있냐?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자발적 동의라면 다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가가 맞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설 사상가들은 사실상 요거 다 얘기하는 입장이야.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면은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동의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사회계약론이죠. 리을 D 같은 경우는 루소만 그냥 맞으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켜. 루소 입장에서 일반의지한 건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단 말이지. 자기 모든 권리를 생명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루소는 막 사형제 만들 수 있다. 생명권 양도해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 자기의 신체까지 공동체 전체에 다 양도를 해가지고 사회계약을 맺으면 일반의지가 추구하는 공익 실현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루소의 논리라고. 일반의지의 실현이라는 게 저해되는 게 아니라 확보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 되는 거고요. 16번. 공정으로서의 정의 얘기 나왔다. 이거 누굽니까? 롤스.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이 정의를 표현할 때 롤스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자기의 정의관을 만들지.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게 공정한 거야. 그래서 원초적 입장 들어가가지고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제도나 절차나 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게 정의로운 거다. 그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그게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의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니까 가장 자발적인 시스템이다. 이 얘기는 롤스 제시문에서 잘 안 나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얘기니까. 결국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건 자발적인 체제라는 걸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원초적 입장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 그게 정의의 원칙이거든. 그걸 만족시키니까 결국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질서 정연한 사회가 가장 자발적이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유 권리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소유 권리를 강조한 사람 노직이죠.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도 다 노직 얘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취득의 원칙 지키고 양도의 원칙 지키고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교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소유 상태를 형성하면 그게 곧 정의로운 소유 상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직이고, 최종 분배 상태에 대한 원리, 이게 정형적 원리거든요. 과정 중심의 원리, 이건 역사적 원리고요. 노직은 최종 분배 상태를 정해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답정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정형적 분배 원리는 옳지 않다고. 오히려 역사적인 원리 혹은 비정형적 원리, 과정을 바라보면서 과정 속에서 이 원리들만 잘 지켜졌다면 무조건 정의로운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절차적 정의관 혹은 비정형적인 정의관, 역사적 정의관, 이런 역사적 원리, 이런 개념을 노직이 설명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죠. 기억, 롤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없어. 왜냐면 기본적 자유는 1원칙이고 롤스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 1원칙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이잖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랑 관련된 건 2원칙이란 말이에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이 이 원칙들이 지켜져야지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원칙이 침해될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경제적 불평등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 원칙에 담겨 있다고. 공정한 기회균등이나 차등의 원칙 같은 게 실현이 안 되면 불평등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불평등은 안 돼. 이 원칙이 만족될 정도로 줄여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하는 건 이 원칙이랑 관련된 얘기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건 1원칙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1원칙이 더 우선인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롤스는 축차적 서열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서 1원칙이 2원칙보다 중요하다. 1원칙을 위해서 1원칙을 침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열상으로 1원칙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2원칙을 위해 1원칙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롤스 입장에서. 니은 롤스,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아예 아무런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무지의 베일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롤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랑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왜냐면 경제학이랑 관련된 지식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야 우리 세금 많이 거두자 이렇게 얘기하면 세금이 뭔데?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얘기해야 된다는 게 롤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건 틀렸습니다. 대신에 나의 소위 말하는 우연성이랑 관련된 지식 같은 거 당연히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우연성이랑 관련된 지식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연성이라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은 쓰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학, 심리학 지식 혹은 정의의 원칙을 어떤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디귿 노직.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당연하지만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막 결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나눠준다든지 뭐 혹은 평등하게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안 돼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여기 정해져 있는 취득이나 양도나 교정의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자유롭게 분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취득이나 양도 이전의 원칙 같은 게 침해되는 상황이면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교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딱 결정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그냥 개인들이 원래는 자유롭게 교환하고 이전하면서 분배를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해버리고 이 분배 기준이 어긋나면 가가지고 다 바꿔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라는 건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가가 만약에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 특히 취득, 양도 이전의 원리에서 뭔가 불공정이 발생했어. 취득이나 양도 이전 원칙이 어겨졌어. 그런 상황이면 국가가 재화를 재분배하는 상황은 가능하지만 교정하려고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싹 다 결정해버리고 이게 정의다 이렇게 국가가 딱 결정하는 거 그거는 보통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포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리을, 갑과 을, 정의로운 그래서 노직이 자유지상주의자잖아요. 국가가 간섭하는 걸 최소한으로 하자. 그래서 최소국가 주장하고 그러는 거니까. 롤스 노직,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서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거든. 롤스 노직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절차서 거쳐서 나오는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해.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미리 잡아주면 안 되고 정의로운 절차를 취득, 양도, 이전, 교정의 원리든지 아니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든지 어쨌든 정의의 원칙이라는 절차를 잘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무조건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게 맞다. 결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관이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17번. 문화산업 얘기 나옵니다. 문화산업 얘기. 문화산업. 이거 아도르노 호르카이머가 주장한 아도르노 호르카이머의 문화산업론이고요. 읽어보면서 우리 문화산업론 대충 공부해 봤으니까 제시문으로 한 번만 다시 해석하면서 가자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은 위축되고 있어. 왜? 문화산업 때문에. 문화라는 걸 다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 상품 자체의 속성이 있어. 왜냐면 문화 상품은 영화의 관객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영화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 이 문화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획일화되고 규격화돼가지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마치 공장에서 찍혀 나오듯이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코미디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은 좀 감이 잡힌다고. 아 여기서 웃으라는 거구나. 아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구나. 그럼 와하하 웃게 되고 철저하게 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자본가들이 기획된 의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돈을 내고 웃으라는 데서 웃고 이렇게 상상력이나 비판력이나 자발성 같은 게 완전 위축되는 거지.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문화 산업 속에서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문화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상품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도 하자 없이 찍어내듯이 만들어낸다고. 인간이란 존재를 되게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냥 요 타이밍에 웃으세요라고 영화에서 지정해주면 와하하 하고 웃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뭐랄까 그런 방송 같은 데 가면 약간 그 관객들 있잖아. 여기 와가지고 호응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보통 앞에서 스태프들이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하면 와 웃는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문화산업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설명 필요 없겠죠.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없애버리고 그냥 문화산업에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든다고. 니은 문화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한다. 표준화된 상품을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이런 걸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팔기 쉬우니까요. 대량 생산하기 쉬우니까. 소비자들에게 이런 걸 사라고 강요하는 거지 사실상.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기획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가들이 기획된 의도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문화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문화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대중의 비판적인 상상력을 없애버리고 약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화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책임 얘기 나왔어요. 누굽니까? 요나스의 책임윤리 바로 잡아주시면 되고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요나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쌤이 매번 하는 얘기 있죠. 요나스 얘기할 때마다. 스파이더맨 얘기. If you have a great power, there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힘이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책임이 생기는 거야. 이게 항상 요나스가 하는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만이 책임을 가지잖아. 정확히 현세대 인간만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현세대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에 현세대 인간만 책임이 있고 미래세대 인간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책임 없고 자연도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책임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방적 책임 이런 얘기를 하잖아. 책임에 대한 요구는 권력의 행위 능력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요구, 책임의 당위성은 내가 힘이 셀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f you have a great power, 힘이 세지면은 책임도 세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문장 형태로. 전통 윤리학은 타인의 권리 존중, 불의의 개선 등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인간만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전통 윤리학의 한계점인 거고 불의가 과거에 있었으니까 그걸 사후적으로 소급적으로 그냥 인과적으로 그냥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책임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고 옛날에 부정의한 게 있었으니까 이제 개선하자. 그러니까 옛날 일만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인간한테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요나스가 얘기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말고도 미래 세대, 현 세대 인간 말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의무 지려고 노력해라. 이게 책임 윤리가 더 나아간 부분인 거고 당연히 타인에 대해서도 권리 존중하는 건 기본이고 불의의 개선도 해야 되지만 옛날에 사후적으로 이미 일어났었던 일, 과거의 일을 보면서 인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상적으로 소급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전 예방적 책임,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방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요나스 입장이잖아. 이 문장 안에 그런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의무의 대상은 항상 전통 윤리학에서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인류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도 의무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의무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간들끼리만 책임지면 안 되고 인간의 책임 없이 지구상 생명체의 미래까지 확대되는 거지. 전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혹은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확대돼야 되는 거고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의 힘이라는 게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으니까 미래까지도 미래 세대의 인간들까지도 우리의 책임의 대상, 의무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스의 책임 윤리. 1번. 현 세대의 책임은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야 된다. 공포의 발견술. 끝. 공포의 발견술은 뭐예요? 미래에 우리 인류가 멸망해버리는, 멸종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고 현 세대의 책임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포의 발견술이니까 1번 바로 정답입니다. 2번 현 세대는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전통 윤리학이 부과하는 타인 권리 존중해라, 불의를 개선해라, 사후적인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요나스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고 여기에 더해서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사전 예방적이고 예견적인 책임까지 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 윤리학에서 부과하는 사후적, 소급적, 인과적 책임 이런 것들 혹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을 버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현대 기술이 초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현대 기술이 초래한 문제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요나스가 되게 강조하는 게 현대 기술이 초래할 문제라는 게 되게 불확실해. 너무 크고
현대기술이 초래하는 문제라는 게 인간이 완벽하게 예측하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모든 문제를 대충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나이브한 사고방식이고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대한 사전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열심히 가지지 않으면 어쩌면 인간이 멸종해버릴지도 몰라라는 항상 공포,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걸 좀 가지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 능력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좀 더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소비 습관도 좀 가지고 그래라. 이런 얘기가 요너스가 하는 얘기인 거죠. 4번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은 상호 모순적이지 않지. 왜냐면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인류 존속도 유지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요나스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의 존속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걸 존재론적 책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생태계가 살아남아야지 인류도 존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이나 자연에 대한 책임이나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모순적인 게 아니라 한쪽을 하면 한쪽은 못 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오히려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호 의존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거죠. 이걸 지켜줘야 이것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5번 인간의 책임 범위는 기술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정해져야 된다. 아니죠. 기술의 영향력이 강해졌으니까 인간 책임 범위도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나스의 사상이었으니 정답은 1번.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된다. 롤스 바로 알아보실 수 있죠.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회, 제도, 구조적인 개선을 도와주는 거, 공적 정의간의 지배를 받게 해주는 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전통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의 원조론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내가 절대 빈곤 수준의 도덕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 도덕적인 희생이 더 커버리면 공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도덕적 가치를 희생한 수준이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이익을 희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만큼의 절대 빈곤의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 공리가 증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는 싱어가 하는 얘기죠. 이 원칙은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로 이어지게 되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약간 마라탕 하나 정도 안 먹어가지고 받는 이익의 희생을 통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의 살짝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만큼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가능할 테니까 그런 의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리주의에 따라서. 기억 롤스.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 있지. 언제야? 해외 원조가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 원조 대상국이 질서정연해졌을 때입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가들끼리는 부와 복지의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원조 대상국이 질서정연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원조 대상국은 당연히 고통받는 사회인데 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해졌다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공적 정의간의 지배를 받게 됐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가난해도 해외 원조는 무조건 중단돼야 된다. 그 이상으로 해외 원조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롤스는 원조의 중단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상가가 맞고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차등의 원칙이 제일 대표적이란 말이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등의 원칙 특히 정의 원칙의 이원칙이라는 게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의 원칙인데 이게 국가 간의 해외 원조가 이루어질 때 적용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롤스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걸 국가 간에 좀 있다고 해도 그걸 줄여줄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 질서정연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들 사이에 불평등을 굳이 줄여줘야 된다. 원래 석유가 나는 나라가 있고 안 나는 나라가 있으면 부와 복지의 수준이 좀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해외 원조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
그 나라 안에서 불평등이 좀 완화되면 좋은 일이겠고 그걸 지향할 수는 있지. 정의의 원칙 같은 걸 그 나라에 적용시켜 주려고 노력하면은 그 나라 안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좀 줄어드는 거는 지향할 수 있는 목표겠지만 나라들끼리의 불평등이 줄어들 필요는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게 롤스의 되게 특이한 부분인 거죠. 디귿 싱어 해외 원조의 결과로 인해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해외 원조를 통해서 사실 해외 원조의 주체는 경제적 이익을 약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약간 포기한다는 거고 대신에 그걸 통해서 해외 원조의 대상이 절대 빈곤에서 해방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기 때문에 주체까지 굳이 경제적 이익을 누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해외 원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다 경제적 이익을 누릴 필요는 없고 인류 전체의 복지가 증진되면 공리가 증진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체는 사실 경제적 이익을 약간 희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싱어의 입장이고 그럼 리을 선진 맞을 수밖에 없겠네. 롤스랑 싱어 해외 원조 의무는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도 부과될 수 있다. 롤스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원이 좀 빈곤해도 석유 같은 게 안 나는 그런 나라라도 질서 정연해지면은 고통받는 사회라면은 이런 거죠. 해외 원조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얘기는 해외 원조의 주체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원 빈곤국이라고 해도 석유가 안 나는 나라라고 해도 자원이 좀 많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원이 좀 빈곤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거든. 롤스 입장에 따르면. 자원이 좀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해외 원조 의무가 이 나라에 부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롤스 맞고. 싱어 입장에서도 자원이 좀 빈곤해 석유 같은 게 없어. 그래도 풍요로운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나라가 자원적으로 좀 빈곤해도 석유 같은 게 좀 없어도 천연자원 같은 게 좀 부족해도 이 나라 전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울 수는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요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가지고 이 나라를 도와줬는데 이만큼 절대 빈곤의 고통을 제거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당연히 부과될 수 있는 거고 싱어 입장에서 실제로 이 나라가 엄청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 안에서의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그 나라에서 내가 엄청 부자고 요만큼의 경제적 이익 희생해서 이만큼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원조 의무가 자원이 빈곤한 나라의 구성원이나 그 나라에도 요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싱어 입장도 롤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0번. 사형제 문제 마지막 킬러 주제죠. 갑 사형의 고통과 달리 종신노역형의 고통은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 얘기한다 이런 거 백할이야지 바로. 사형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순간적으로만 딱 세고 지속성이 부족해가지고 공포와 고통의 총합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사형제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지만 종신노역형의 고통은 그 순간에는 약할 수 있어도 지속성이 어마어마하다고. 이 사람의 일생 동안의 고통이 분산돼가지고 조금씩 가해지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사형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공포와 고통의 총합이 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범죄 예방력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범죄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모습은 시민에게 사형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도 종신노역형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공리주의자로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을 주장하는 베카리아 입장 되겠고 누군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된다. 이거 동등성의 원리죠. 그렇죠? 살인했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동해보복을 주장하는 칸트. 이 경우 범죄와 동일한 응보를 주장하는 사람이 칸트기도 하고요. 나쁜 짓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에 상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사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만이 범죄와 동일한 응보이다. 동해보복이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칸트라는 거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는 베카리아가 칸트를 비판하는 선지여야 되거든요. 종신노역형보다는 사형이 더 유용하다. 아니죠.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유용하다고 방금 위에서 얘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2번 베카리아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형벌이 효과적이다. 전혀요. 법이 규정한 걸 넘어서는 형벌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은 법에서 요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형벌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건 보통은 계산에 기반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일 거란 말이죠. 법이 규정한 걸 넘어서는 형벌이라는 얘기는 법이 규정한 것보다 적당선의 형벌보다 너무 센 형벌을 때려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범죄는 요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해악성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범죄인데 여기다가 형벌을 이만큼 고통을 주는 형벌을 때려버리면은 이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가지고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크면은 범죄 예방 효과 덕분에 사회적 이익이 이만큼 증진이 돼도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이 이만큼 커져버리는 상황이면 공리가 증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카리아 입장에선 법이 규정한 것을 넘어버리는 형벌은 좋지 않다고. 다시 말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건 오히려 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이 규정한 걸 넘어서지 않는 형벌이 효과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규정한 것까지만 이렇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 3번 A.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사회적 선의 증진이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다. 쉽죠? 맞는 얘기입니다. 베카리아나 벤당 같은 사람 입장에선 형벌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 선의 증진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리 증진이지. 공익의 증진이지. 사실 루소 같은 경우에도
루소, 베카리아, 벤담이 전부 다 공익을 위해서 형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 칸트 같은 경우에는 형벌은 정언명령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동해보복이라는 정언명령의 법칙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형벌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의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된다. 형벌이라는 게 이렇게 주장한 게 칸트이기 때문에 무슨 사회적 선을 증진시킨다, 범죄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가지고 형벌을 한다 이런 것들은 칸트 입장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카리아만 사회적 선의 증진이 가능하다. 사실 베카리아 말고 루소나 벤담도 비판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선, 공익을 증진하는 게 형벌의 목적이다. 칸트 같은 경우는 아니 공익 증진, 범죄 예방 효과 이런 거 아니고 형벌은 그냥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가해져야 되는 거야. 동해보복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만 가해져야 되는 거야. 범죄자가 나쁜 짓을 했으니 그거에서 응보적으로 벌을 받아라라는 의미로만 가해져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할 말로 적절하다. 4번 B는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하는 말. 사적 보복은 응보법에 따른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기본적으로 형벌은 응보법에 따른 것만 정당화된다라는 얘기는 칸트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적인 보복이 되면 안 되죠. 칸트 입장에서 보복인 건 맞거든요. 형벌이라는 건 범죄자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복의 형태로 가해지는 게 맞아서 칸트가 보복법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데 그건 사적이 되면 안 된다고. 공적인 보복이어야 된다고. 칸트 입장에서는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법에 근거한 보복이어야 되는 거지 개인이 막 가가지고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지 죽어라 이러면서 막 찌르고 그런 거는 절대로 칸트 입장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탈락인 거지. 5번 B.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된다. 이거는 베카리아나 루소가 칸트한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로 바뀌어야 되는 거 정확히 말하면은. 베카리아나 루소 같은 사람은 형벌은 범죄자의 자발적 동의를 근거로 부과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루소 같은 경우는 범죄자도 어쨌든 사회계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의 과정에서 범죄자도 어쨌든 생명권을 양도했어야지 나중에 범죄자를 우리가 사형할 수 있는 거거든. 국가에다가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나 사형당하겠소 라고 약속을 해야지 베카리아든 루소든 나중에 이 사람의 생명권을 양도받았으니까 국가가 그거에 근거해서 너의 생명권을 빼앗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형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사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미쳤다고 생명권을 남한테 넘겨? 생명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정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베카리아는. 반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형벌은 범죄자가 동의를 했다 이런 걸 근거로 부과되면 안 된다는 거야. 칸트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범죄자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 그냥 현상체 인격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거든요. 현상체 인격이라는 게 칸트 입장에서 불완전한 현실 속의 인간을 뜻한단 말이야. 그런 인간이 동의하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범죄자가 동의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고 칸트 입장에서 형벌의 권한이라는 건 공적 이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공적 이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적으로 형벌을 내려야 될지 안 내려야 될지를 판단하는 이성, 소위 말하는 인간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예지체 인격. 그러니까 현상체 인격인 범죄자의 동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 예지체 인격이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면 공적 이성이 국가 단위에서 법을 만드는 그런 이성이 이게 옳아, 동해보복이 옳아라고 판단하면 그냥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거지. 형벌이란 건 그러니까 공적 이성에 따라 가지고 근거로 부과되는 거지. 칸트 입장에서는 공적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혹은 정언명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지. 현실에 있는 그 불완전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의 동의 이런 걸 가지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베카리아나 루소가 칸트한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 쌤이 이 개념 완성 때도 사형제 파트 다루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걸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학평 전부 다 전문항을 해설을 해봤어요. 좀 어려웠던 문항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만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그래도 전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습이 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는 포인트들 점검하는 게 3월 학평의 의미니까 점수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이 파트에서 어려웠던 포인트들 쌤이 해설하면서 저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새롭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용도로 이 강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조만간 이 3월 학평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TCC들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될 거고 본 커리큘럼에서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조만간 또 4월 학평 또 해설 영상에서 또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합시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치지 말고 앞으로 좀 긴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이제 시작이야. 지금 당장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월 학평 점수가 절대 수능까지 가지 않거든요. 특히 사탐은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까지 무조건 만점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쌤 열심히 따라오면 쌤이 만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지치지 말고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쌤은 조만간 본 영상에서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